자, 오늘은 정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업 목표는 정서의 자각 이론과 이 종류를 이해할 수 있다. 생각 열기, 정서란 도대체 뭘까? 또 자각이란 뭘까? 그리고 이런 정서, 감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론화 시킨 게 있는 건가? 그렇다면 이런 이론이나 과정, 구조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고 무엇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2병 아시죠? 중2병. 도대체 중학교 2학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한번 뇌와 관련해서 정서와 관련해서 첨부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한마디 끝날 때마다 욕이 5개 나오고 막, 야, 너 이 삐삐야. 기세 부리려고 막 주머니에 손 넣고 막, 뭐 자기가 멋있는 줄 알고 포스 잡고 눈치 볼 것도 없이 막 날아다니고. 진짜 공부하기 싫어요. 중2병이란 말은 사춘기 청소년들의 반항적인 심리 상태를 빗댄 것으로 1999년 일본에서 나온 말이다. 지금은 우리나라 학생들도 흔히 사용한다. 그냥 좀 가오 잡으면서 세상의 중심은 나라고 생각해. 내가 짱인 것 같고 다 필요 없고. 중2병은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말 시키면 그냥 짜증나고 막 혼자서 우울해졌다가 갑자기 기뻐졌다가 되게 기분 변화, 감정 변화가 되게 심한 것 같아요. 수업 집중도 안 되고 뭐 말하는지 아무 말도 안 들리고. 중2병은 자신의 감정 기복이 심한 것이다. 혼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면서 같이 있을 때는 막 의기양양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으쌰으쌰 하면서 그냥 화나면 아 화나네 이런 식으로 그냥 막 나갔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조절을 못하니까 막 자해를 하고 막 그래. 중2병은 무리짓기 좋아하고 충동적이고 폭력적 성향이 강하다. 사춘기하고 중2가 뭐가 다르냐 이렇게 봤을 때 개개인과 비슷한 것 같아요. 학생들의 말을 들어보면 중2병은 사춘기의 특징과 같다. 그런데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도 가장 교육하기 힘든 학년으로 중학교 2학년을 꼽는다. 처음 당해봤는데 그 자기 친구 중2 담임을 좀 기피하는 증상이 정말인가 아니면 어떤? 왜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선생님보다 세 보이고 싶고 어른들보다 세 보이고 싶다라는 것들을 교실에서 되게 많이 표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사이에는 그것들이 우상화되고 이상하다기보다는 그냥 아이들끼리도 그냥 우리는 중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사춘기는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2차 성징이 나타나고 심리적 역동이 강해지는 시기다. 그런데 왜 15살, 중학교 2학년에 그 특징이 극대화되는 것일까?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때까지는 엄마 마음도 좀 이해해주고 말도 잘 듣고 한마디로 화도 안 내던 애들이 14, 15, 16이 되면 특히 15세쯤 되면 엄마 입장 이해하는 거 NO. 자기 주장 막 하게 되고 사소한 자극에 쉽게 짜증내고 분노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극도의 억울한 느낌을 막 호소하면서 정말 약간 괴물 같은 애가 됩니다. 그거는 그 시기가 바로 전두엽이 왕성한 가지치기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세포들이 잘려나가고 필요한 회로들이 완성되는 그 중간 과정에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런 정서적인 조절 능력이나 여러 가지 행동이나 충동 억제가 쉽지 않은 그 불안정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청소년기가 불안정한 것은 뇌에도 그 이유가 있다. 이 시기에는 대뇌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이른바 가지치기. 사용하지 않는 신경회로들은 뇌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시냅스를 제거한다. 이것이 가지치기다. 인간의 뇌 중에서 가장 늦게 성장하며 감정 조절 기능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청소년기에는 전전두엽의 가지치기로 인해 감정 조절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리고 이 시기는 전전두엽의 미성숙과 동시에 편도체를 비롯한 변연계가 발달하여 감정 자극에 예민해진다. 공포나 분노를 담당하는 원초적 감정기관에서 감정 처리를 하다 보니 부정적인 감정 반응이 증가하게 된다. 편한 데로 가서 애들 오니까. 저기 종이 있는데. 15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실제로 감정을 읽어내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얼굴 표정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연구인데요. 제시되는 얼굴 사진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지 질문에 응답을 하면 돼요. 얼굴은 각각 행복, 슬픔, 분노, 놀람, 혐오, 공포, 무표정을 담고 있다. 학생들은 남자 10명, 여자 10명의 감정이 담긴 140장의 사진을 보고 감정을 읽어나갔다. 그다음에 yes, no 나오죠? 동시에 같은 방식으로 성인 30명에 대한 정서인식 실험도 진행됐다. 최근 몇 년 동안 표정인식 연구를 해온 이경욱 교수는 이번 청소년과 성인의 비교 실험에서 흥미로운 결과를 얻었다. 성인과 청소년 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한 가지 표정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슬픈 표정인데 슬픈 표정에 대해서 성인들은 92% 정확하게 맞췄고요. 반면에 청소년들은 80%로 좀 떨어지게 맞췄습니다. 다른 감정에 대해서는 성인과 청소년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많은 청소년들이 슬픈 표정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왜 그럼 청소년들이 슬픈 표정을 정확하게 잘 인식을 못했을까 확인을 해봤더니 청소년들은 이 슬픈 표정을 혐오 표정으로 잘못 오해하는 걸로 잘못 인식하는 걸로 많이 나왔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이 실망하는데 이제 그런 실망이 아니고 그냥 예를 들어서 좀 낙담했다든지 좀 슬픈 표정을 지을 때 애들은 그거를 이제 자기를 비난하는 걸로 비판하는 걸로 좀 위협적으로 부정적으로 지각할 수가 있죠. 슬픔뿐 아니라 다양한 표정을 읽는 데 있어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긍정적인 감정보다는 부정적 감정에서 높게 나타난다. 놀람, 공포, 혐오, 무표정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성인 집단에 비해 청소년의 감정적 흥분도가 높았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무표정인데 무표정은 사실은 무표정을 보고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크게 감정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서는 무표정을 봐도 좀 더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그래서 아마 부모가 예를 들어서 특별한 표정을 짓지 않고 그냥 쳐다만 봐도 애들은 그걸 좀 더 부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은 사춘기 보통 중2 때 여러분들은 뇌에서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두엽이라는 곳이 이제 재활성화가 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두엽을 사용을 잘 못하니까 다른 곳에서 그 전두엽을 대체하게 되는데 전두엽이 해야 할 일을 다른 곳에서 하다 보니 충동 억제라든가 기타 등등의 것들을 잘 운용을 못하게 돼서 그런 반응이나 정서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춘기 때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다 라는 내용이에요. 네. 그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정서란
사람의 마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감정 또는 감정을 유발하는 기분이나 분위기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경험을 할 때 특정 정서의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잘 생각을 해보면, 어떤 추억을 잘 회상해보면 그 내용보다 그 감정을 기억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정말 그런가? 아마 그때 과거에 어떤 일이 있다. 그걸 기억으로 갖고 올 때 그때의 감정을 기억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에서의 좋은 점수를 받았을 때 희열이라던가, 호감을 느끼던 이성 친구에게 고백을 하던 그 순간의 두근거림, 장례식에서의 슬픔이나 아니 누군가의 아픔으로 인한 걱정 등 정서의 종류와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는 매 순간 정서적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정서를 일으키며 정서는 어떻게 자각되는가? 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인지적, 생리적, 행동적 요소로 분류하고 이 정서의 원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낮은 EQ를 갖고 있나요? 혹은 남들과 대화와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공감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느껴지시나요? 이 영상을 보고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정서지능은 사람들이 다른 이들과 더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행동과 감정을 관리하고 최상의 결과를 가져올 결정을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와 이 특성에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낮은 정서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성공을 이루는 데 있어서 보다 많은 난관을 부딪힐 수 있습니다. 낮은 정서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17가지 신호에 대해 알고 있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서 밝은 늘 함께하세요. 1번.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EQ로도 알려져 있는 낮은 정서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기분을 알아차리거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에게 화를 내는지 눈치를 못 채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능력 때문에 스스로에게 화가 나죠. 전반적으로 감정이 낮은 EQ를 가진 사람들에게 몹시 짜증나는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 이미 갖고 있던 감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감정이란 우리가 내면에서 느끼는 것에 대한 반영이라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낮은 EQ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감정 상태에 대해 다른 사람들을 탓할 수 있다고 믿지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가끔은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이라는 게 받아들이기 어렵기는 하죠. 3번. 다른 사람들이 지나치게 예민하다고 생각합니다. 낮은 정서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는 점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 주변 사람들이 울고 있거나 우울한 기분을 느낄 때 농담을 늘어놓을 수 있죠. 그리고 낮은 EQ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이 예상한 반응을 얻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너무 예민하게 군다고 생각해버립니다. 정서지능이 낮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해석하는 건 정말 어려운 문제지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상황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4번. 예상하지 못한 감정 분출을 겪습니다. 정서지능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불행히도 EQ가 잘 발달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에 대한 통제를 잃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때때로 도가 지나치거나 갑작스러운 감정이 터져나오게 되지요. 5번. 공감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낮은 EQ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이제 여러분은 아시죠? 이것이 바로 이들의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누군가의 미묘한 감정 상태의 차이를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6번. 친구들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낮은 EQ를 가진 사람들은 종종 차갑고 사유 깊지 못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때문에 이들은 친구를 사귀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까운 친구들은 서로가 정신적인 의존을 해줘야 하죠. 하지만 정서지능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런 지지를 보내지 못합니다. 7번. 감정과 관련된 상황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강력한 감정은 높은 EQ를 가진 사람들마저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정서지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지나치게 감정적인 상황들을 참을 수 없어하며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벌어진지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내지 못합니다. 낮은 EQ를 가진 사람들은 모든 감정적 동료에 맞서는 것보다 도망가는 편을 택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깊은 곳에 있는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8번.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다닙니다. 높은 정서지능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주변 사람들이 그 감정을 알아챌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죠. 소위 말하는 포커페이스를 언제나 유지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때그때 그들의 기분을 알 수가 없다면 이는 그들의 낮은 정서지능을 보이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9번. 어조를 못 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얼굴 표정 그리고 목소리와 억양을 통해서 감정을 표현합니다. 정서지능이 낮은 사람들은 목소리의 톤에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동료가 여러분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여러분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아채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낮은 정서지능을 가진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10번. 쉽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낮은 정서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분을 표출하지 않고 안에 가두어줍니다.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감정들이 안에 쌓여서 불안, 긴장, 스트레스의 조합을 만들게 되죠. 억눌린 감정들은 많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위험합니다. 높은 정서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그때그때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가며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 다른 방법들을 찾아내죠. 불행히도 이런 방법들은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해결책을 찾는 것만큼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더 최악인 것은 낮은 정서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종종 파괴적이라는 것입니다. 11번. 감정에 이름을 붙이거나 구체화하지 못합니다. 낮은 정서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풍부한 감정 어휘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감정을 겪을 때 정확하게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없죠. 하지만 공평하게도 단지 36%의 사람만이 이를 바르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감정의 이름을 붙일 수 없어서 어떤 기분인지를 알 수 없다면 여러분은 그걸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이름이 없는 감정들은 오해받기 쉽죠.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합니다. 누군가가 기분이 나쁘다고 말하면 어떤 사람은 불안함, 걱정됨, 당황함, 슬픔, 짜증남을 구분합니다. 단어가 보다 정확할수록 자신의 기분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12번. 지나치게 빨리 판단을 내립니다. 높은 EQ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필요한 정보들을 모두 모으지 않고 결론을 내리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사실들을 가져오고 반대를 증명하는 것들은 모두 무시하지요. 그들이 틀렸을 때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설득하기 위해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정서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 의견에 대해 처음으로 떠오른 부정적인 반응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감정이 결정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황을 다시 살펴보고 각자 의견과 반론을 찾습니다. 즉 그들은 모든 걸 객관적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13번. 쉽게 기분이 상하고 남에게 원한을 품습니다. 여러분이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낮은 정서 지능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유머와 창피함 사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들은 여러 가지를 섞어서 생각하고 친근한 농담을 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낮은 EQ를 가진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과 다른 사람들에게 원한을 품고 지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은 쌓여서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더하게 되죠. 이는 높은 정서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든 전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문제입니다. 14번. 오해받는다고 느낍니다. 낮은 EQ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분명히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파악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이는 오해를 받고 있다는 불쾌한 기분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높은 정서 지능을 가진 사람들 역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의견을 더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을 언제 어떻게 바꿀지를 알고 있죠. 15번. 논쟁에 자주 휘말립니다. 동료, 가족, 친구, 심지어 길가의 행인까지 정말로 모두가 논쟁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사람을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낮은 정서 지능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은 치열한 토론과 논쟁에 종종 참여하죠. 문제는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감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싸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6번. 감정의 중요성을 경시합니다. 낮은 EQ를 가진 사람들 그들이 다른 이들과 다르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감정을 사소하게 여기려 하고 우리의 삶에서 감정의 역할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낮은 EQ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들을 수 있는 가장 진부한 말은 세상에서 중요한 건 예리한 정신과 차분한 논리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감정은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쌓고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죠. 정서 지능은 위험하거나 결정적인 상황에서 생산적인 사고를 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17번. 감정의 도화선에 대해 무지합니다. 높은 EQ를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감정 도화선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특정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을 경솔하게 만드는데요. 어떤 단어나 행동들이 자신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 때 여러분은 특정 상황을 피하려고 신경을 쓸 것입니다. 하지만 낮은 EQ의 사람들은 특정 상황에서 자신의 반응을 예상하지 못하죠. 그래서 불쾌한 결과를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이나 여러분 주변에 낮은 정서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보이는 다른 신호를 알아채신 적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경험을 아래 댓글란에 공유해주세요.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고 구독 버튼을 눌러 밝은명과 항상 함께하세요. 자, 정서의 자각. 먼저 인지적 요소를 볼 겁니다. 인지란 도대체 뭘까? 아는 겁니다. 아는 것을 인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접하는 사건에 대해 인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정서의 경험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면 날카로운 칼을 보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공포심을 느낄 수도 있고 예술적으로, 미학적으로 아름답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네, 뭐 멋있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맥락에서 정서적 경험의 원인과 뇌 정보 처리 과정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정서는 아주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이므로 주로 실험 참가자들의 언어적인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즉, 스스로 경험한 정서와 친구가 이해하고 경험한 정서와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정서에 대한 인지 이론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의미를 생성하고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는 거짓말 탐지기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을지에 대한 영상 보면서 또 다음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거짓말 탐지기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TV나 영화를 보면 경찰이 범인을 잡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경찰은 알 수 없는 그래프를 보며 용의자가 거짓말을 하는지 진실을 말하는지 판단합니다. 뭔가 여러가지 첨단 장비를 동원하기도 하고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기도 해서 진실만을 알려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수사에 사용하는 거짓말 탐지기는 정말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거짓말 탐지기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기계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것의 정식 명칭은 쇼킹 라이어로 손에 땀이 얼마나 차 있는지를 구분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기계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들키지 않아야 한다는 불안감 때문에 여러가지 신체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맥박이 빨라지고 식은땀이 흐르며 호흡과 혈압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동공이 커지며 카테코라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돼 코를 자극해 코가 간지럽게 됩니다. 즉, 이 기계는 거짓말을 하면 땀이 난다는 특징을 이용해 거짓말을 탐지하는 장난감인 것이죠. 수사에서 사용하는 거짓말 탐지기는 폴리그래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보니 쇼킹 라이어보다 더 정교하고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호흡과 심장 박동 변화는 물론 땀이 얼마나 나는지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 거짓말을 하면 동공이 커지고 미간과 코끝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카메라를 이용해 이런 변화를 잡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사건과 관련된 질문을 했을 때 일어나는 뇌파의 변화를 알아내는 기술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거짓말 탐지기의 정확도는 90% 이상으로 제법 믿을만한 장비이긴 하지만 10%의 오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는 정도로만 사용되고 법적 증거로는 사용되지 못합니다. 결국 거짓말 탐지기는 이 사람이 진짜 거짓말을 하는지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신체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상황 때문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면 신체 변화가 나타나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고 몸 컨디션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이코패스나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허언증 환자들에게는 거짓말 탐지기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체 변화를 측정하는 기계로만 본다면 거짓말 탐지기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알아내기 위한 기계로 본다면 거짓말 탐지기도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도 인간이 만들어낸 기계이기 때문에 이런 한계를 보여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닐까요? 정서의 자각에는 생리적 요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리란 쉽게 말하면 생놀이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지적 발달이 완전하지 않은 육아의 경우에는 과연 어떨까? 생후 3주 된 육아는 높은 음의 목소리에 웃기도 하고 2개월이 되면 고통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은 정서에서 인지적인 요소보다 생리적인 요소, 즉 본능적인 요소도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생리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보통 정서와 함께 수반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땀을 흘릴 때를 생각을 해봅시다. 공포감을 느끼거나 긴장을 느끼는 순간 혈압과 맥박이 상승하고 손에는 땀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짓말 탐지기는 사실 정서 탐지기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짓말 탐지기의 원리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 정서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거짓말 탐지기는 중립적인 질문과 핵심적인 질문을 한 뒤에 이 자율신경계의 변화, 이 폭을 관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표정에서도 정서가 드러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나는 과연 표정을 읽고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식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우리가 정서를 자각하는 데 있어서 행동적인 요소도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표정이라던가 눈짓, 미소, 웃음, 행동, 비언어적인 요소들을 통해서도 정서를 표현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일단 행동이란 활동이나 반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앞서 얘기한 대로 미소, 눈짓, 표정, 웃음, 행동 등을 통해 정서를 표현하기도 하고 파악하기도 합니다. 또 사람의 얼굴 근육에는 약간 7천여 가지의 다양한 표정과 정서를 나타낼 수 있는 근육들이 있어요. 네. 즉
정서는 언어적인 표현보다도 주로 신체적인 언어나 비언어적인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크만과 프레스에는 연구를 통해서 7가지의 기본 정서가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정서를 받아들일 때 어떤 과정과 구조를 거쳐서 받아들이는가에 대해서 연구한 여러 가지 이론을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우선 제임스와 랑게 이론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맥박이 빨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와 랑게는 다르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맥박이 빨리 뛰는 것을 자각하고 난 다음에 두렵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 이론은 때문에 정서의 생리적인 요소를 강조하게 됩니다. 우리가 동일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자율신경계의 활성이 다르다. 정서의 경험도 다르게 되는 거고, 신체적 반응에 따라 공포, 기쁨, 분노와 같은 정서를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 어려웠죠?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공포를 느껴서 심장 박동수가 증가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이론에 따르자면은 우리가 무서운 개를 발견을 하고 정서 자극을 자극하게 됩니다. 자각은 이 신체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게 되고 신체적 변화가 뇌로 전달되어 정서를 경험함으로써 공포를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포를 느끼고 맥박이 빨라지는 게 아니라 맥박이 빨라지고 우리가 왜 맥박이 빨라졌을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공포를 느껴서 맥박이 빨라진 거다 라고 해서 공포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 이론은 그렇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론도 존재합니다. 이번에는 캐논 바드가 이야기한 건데 제임스 랑게 이론에 반대되는 이론을 주장을 한 거예요. 이 이론은 정서적 경험 없이도 생리적 각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쉽게 이야기하자면 정서적 경험과 생리적 반응은 각각 별개로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예시로 사람들은 당황하거나 부끄러워할 때 한 15초, 30초 정도 뒤에 얼굴이 붉어지는데 그러면은 실제로는 얼굴이 붉어지기 전에 당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사람이 뛰어서 또 맥박이 빨라졌을 때는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가에 대한 것들이 이를 뒷받침하는 예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둘이 싸우니까 이번에는 샤이터가 이 이론을 발표합니다. 둘 다 맞다. 다만 차이점은 사회적, 환경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그래서 실험을 합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주사의 부작용을 알려주니까 협조자의 감정에 동요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또 다른 실험으로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식염주 주사를 놓고 흥분하지 않는다고 알려주지 않았더니 또 이번에는 협조자의 감정에 동요가 되었다. 부작용이 없는 주사를 놓고 이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줬더니 협조자가 불안을 느끼더라 라는 거예요. 이 실험은 정서 지각의 자신의 흥분 상태와는 무관하다. 오히려 상태에 대한 해석이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자극을 주든 실제로 느끼든 그것보다도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큰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이론도 상황과 기억에 관한 한계로 모든 정서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도식으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식선에서는 우리가 어떤 현상을 겪고 공포를 느끼고 덜덜 떤다 라고 느꼈다면 제임스와 랑게는 어떤 현상을 보고 먼저 덜덜 떤다. 그러고 나서 내가 왜 덜덜 떨까? 이거는 공포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캐논과 바드는 어떤 현상을 보고 내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건 공포다. 그래서 덜덜 떨게 된다. 샤이터는 우리가 덜덜 떨든 머릿속에서 판단을 하든 이 두 가지에서 우리는 공포를 느끼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서의 이론 네 번째는 정서가 진화론에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생존에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앞전의 이론의 한계점 때문에 진화론적인 측면에서 정서를 본 거죠.
예컨대 공포를 느끼는 것, 이것은 우리를 위험에서 회피하게 만들어서 생존에 유리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즉 인간의 정서는 진화의 산물이다 라는 뜻인 거죠. 진화 이론에 따르면 정서는 어떤 자극에 대한 생득적 반응이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정서는 본능적으로 즉각 인식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독버섯을 보고 저건 독버섯이니까 먹으면 안 돼 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죠. 어떤 시각적인 정보라든가 혹은 본능적인 유전자적인 어떤 내재되어 있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요. 끝으로 정리를 해 봅시다. 정서란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인지와 생리, 행동을 통해 복합적으로 느끼고 표현된다 라는 것이 정서에 대한 이론, 그리고 과정, 구조에 대한 힌트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